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작년 봄, 같은 날 두 분이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67세 남성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8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이나 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7세 되시는 분이 훨씬 더 늙어 보이셨던 겁니다. 67세 남성분은 진료실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시는데 손에 힘이 없으셨어요. 겨우 문을 여시고 들어오실 때는 허리가 구부정하셨고 걸음걸이도 매우 느렸습니다. 반면에 84세 되시는 여성분은 어땠을까요? 문을 시원하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경쾌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8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5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3개만 보여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74%입니다. 그리고 5개 모두 보이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나 됩니다. 10명 중 9명이 100세까지 사신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신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67세 남성분처럼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몸이 20년이나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혈관 나이를 검사해 봤더니 92세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5가지 생명 신호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각 신호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신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시겠어요? 거기에 병뚜껑이 있는 음료수나 조미료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단 한 번에 힘들이지 않고 열리시나요? 만약 힘들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매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생명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분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어요. 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김치병을 못 여세요. 병뚜껑도 못 따시고요. 전에는 혼자 다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악력계로 재봤습니다. 16kg. 70대 여성 평균이 22kg인데 훨씬 낮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숨이 자주 차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계단만 올라도 헉헉대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던 한 환자분이 6개월 뒤 낙상사고로 돌아가셨던 일말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분명 조기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 논문을 찾아 읽었고 장수하시는 분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나기의 힘, 바로 악력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17개국 14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악력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나기의 힘은 단순히 손의 근육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근육량, 심장의 힘, 폐의 기능, 심지어 뇌의 건강까지 모두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건 온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저는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3개월만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냉장고 문을 여시고 병뚜껑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간장병이든 참기름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열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안 열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계속 돌려보세요. 양손을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시도하는 겁니다. 둘째, 시장 가실 때 장바구니를 준비하세요. 가벼운 물건부터 시작합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30초만 서 계세요. 무겁다면 15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5초씩 늘려가세요. 셋째, 빨래할 때 수건을 짜보세요. 물기를 완전히 짜내려고 노력하는 그 동작이 손과 팔의 모든 근육을 깨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병뚜껑이 전혀 열리지 않았답니다. 2주째가 되니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4주째에는 힘을 주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는 한 번에 병뚜껑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깨가 펴지고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악력을 다시 재봤습니다. 24kg, 8kg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간 겁니다. 고혈압 약을 3알 드시던 것을 2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힘세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아귀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면 단순히 손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쓰면 팔 근육이 움직이고 팔 근육이 움직이면 어깨와 등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뛰게 되고 폐도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악력 운동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심폐 기능이 23%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만 훈련했는데 심장과 폐가 좋아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요. 냉장고로 가세요. 김치 뚜껑, 고추장 뚜껑, 참기름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열어보세요. 한 번에 안 열리면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이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1주일, 2주일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설거지할 때 수건을 꽉 짜보세요. 물기가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짜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는 작은 공 하나를 준비하세요. 테니스 공이나 고무공이면 됩니다. 그걸 한 손에 쥐고 꾹꾹 눌러보세요. 한 손에 50번씩, 양손 합쳐서 100번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에 힘이 생기고 팔이 튼튼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집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5가지 신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신호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옷 입으실 때 벽이나 침대를 잡지 않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으실 수 있나요?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계실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처음 뵌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병원에 오셨어요. 아들분이 부축하고 계셨죠.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세요. 집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계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3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5초도 버티지 못하셨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이내 사망률이 84%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30초 이상 서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52%나 낮았습니다. 왜 균형 감각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우리 뇌의 소뇌라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30%나 됩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그만큼 낙상은 무섭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균형 감각을 되찾아 봅시다. 매일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벽을 가볍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시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는 벽을 한 손가락만 대고 2주일 뒤에는 벽에서 한 뼘 떨어져서 3주일 뒤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해보세요. 둘째, 옷 입으실 때 의식적으로 한 발로 서서 입어보세요. 바지도 한 발로 서서 입고 양말도 한 발로 서서 신어보세요. 처음엔 침대에 앉아서 하시다가 점점 서서 하는 겁니다. 셋째, TV 보실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엄청나게 사용하거든요.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벽을 꼭 잡고 5초도 못 서셨답니다. 그런데 2주째가 되니 벽을 가볍게 대고 10초를 버티셨어요. 4주째에는 벽 없이 15초를 서셨고요. 8주가 지났을 때는 30초를 거뜬히 서셨습니다.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혼자서 부축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지팡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필요 없어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버스도 타고 시장도 가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균형 운동을 했는데 당뇨가 좋아졌을까요? 비밀은 엉덩이 근육에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근육이 튼튼하면 척추를 보호하고 무릎을 지켜주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발생률이 67%나 낮았습니다. 거의 3분의 2로 줄어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넣으세요. 세수하고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오른발로 30초, 왼발로 30초. 처음엔 벽 옆에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벽에서 떨어져서 하세요. 매일 아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옷 입으실 때는 앉지 마세요. 서서 입는 겁니다. 특히 바지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서 해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안정적으로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자 운동을 하세요. 식사 후나 TV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만 하세요. 손은 가슴에 모으고 엉덩이 힘으로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정말 힘듭니다. 5번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5번만 하시고 다음날 6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이 3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고 걸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가지 신호가 남았습니다. 특히 3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의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3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을 걸으실 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깜빡이기 시작하면 뛰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나요? 같이 걷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나요?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걸음 속도입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친구들이랑 산책하는데 제가 제일 느려요. 횡단보도 건너는 게 무서워요. 저는 할머니의 걸음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0m를 걷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초속 0.55m. 정상 속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5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길었습니다. 1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속 0.8m가 뭘까요? 10m를 12초 안에 걷는 속도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보행 속도를 6번째 생체 신호로 지정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 통증에 이어 6번째로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겁니다. 그만큼 걸음 속도가 우리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왜 걸음 속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빨리 걷는다는 건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 600개가 넘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근육들이 움직이려면 심장이 피를 빠르게 보내야 하고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박영희 할머니께 저는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걸음 속도를 높여봅시다. 매일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으세요. 처음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코스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재보세요. 오늘 20분 걸렸다면 다음 주에는 19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둘째, 집에서 시장까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익숙한 거리를 걸을 때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뛰는 게 아닙니다.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을 크게 흔들고 속도를 조금만 높이는 겁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의식적으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빠른 걸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공원 한 바퀴에 25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2주째에 23분, 4주째에 20분으로 줄었어요. 8주가 지나자 17분 만에 돌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타고 오신 겁니다. 선생님, 이제 버스 타는 게 안 무서워요.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릴 수 있어요. 걸음 속도를 다시 재봤습니다. 10m를 10초 만에 걸으셨어요. 초속 1m. 완벽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혈압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폐활량도 25%나 증가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젊어졌대요. 같이 걷는데 제가 제일 빨라요. 걸음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강해집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건 심장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내보내면서 폐가 튼튼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피가 흐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걸음이 빠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을 하세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빠르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겁니다. 속도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낌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빠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은행 갈 때 평소보다 5분 일찍 출발하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세요. 급하게 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이게 심장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집 앞을 10분만 걸으세요.
소화도 되고 걸음 연습도 됩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중간에 5분 정도는 속도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걸음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가 건강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도 맑아집니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친구들보다 빠르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손으로 발끝을 만질 수 있나요? 발톱을 깎을 때 숨 안 차고 편하게 깎을 수 있나요? 어깨를 돌릴 때 뻐근하거나 아프신가요? 네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몸의 유연성입니다. 80세 정만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전혀 못 숙이셨어요. 선생님, 발톱을 깎으려면 아내가 깎아줘야 해요. 혼자는 못해요. 신발 끈도 못 묶어요. 유연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테스트였는데 발끝에서 무려 35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95세였습니다. 일본 동맥경화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몸이 뻣뻣한 사람과 혈관이 딱딱한 사람의 상관관계가 0.87이었습니다. 거의 1대1 대응입니다.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딱딱하고 몸이 유연하면 혈관도 부드럽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은 함께 있습니다. 근육 사이사이로 혈관이 지나갑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그 사이의 혈관도 같이 눌려서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혈관도 탄력이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딱딱한 혈관은 쉽게 막히고 막히면 심장이나 뇌에 피가 안 가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께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봅시다. 매일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누운 채로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펴세요. 고양이처럼 기지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앉아서 다리를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발끝을 만지려고 노력하세요. 안 되면 무릎이라도 만지세요. 둘째, 저녁에 TV 볼 때 바닥에 앉으세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양쪽으로 몸을 천천히 숙이세요. 왼쪽으로 10초, 오른쪽으로 10초, 가운데로 10초.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천천히 크게 돌리세요. 어깨 근육이 풀리면 목과 등 근육도 같이 풀립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발끝은 멀었고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까지 거리가 30cm, 25cm로 줄었어요.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지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발톱도 혼자 깎아요. 신발끈도 혼자 묶어요. 혈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혈관 나이가 80세로 내려갔습니다. 15년이나 젊어진 겁니다. 동맥경화도 많이 개선됐고요. 할아버지, 요즘 가슴 답답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전에는 가끔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 괜찮아요. 계단도 편하게 올라가요. 스트레칭이 혈관을 어떻게 바꿀까요? 근육을 늘리면 그 안의 혈관도 같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탄력이 생기고 혈액이 잘 흐르고 막힌 곳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매일 30분씩 스트레칭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도가 32%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작 30분의 스트레칭이 혈관을 3분의 1이나 젊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누운 채로 팔과 다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끝 쪽으로 상체를 숙이세요. 처음엔 10cm만 가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가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어깨를 크게 돌리세요. 각 동작을 10번씩만 하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저녁에는 TV 보면서 앉아서 스트레칭 하세요. 다리를 펴고 앉아서 좌우로 몸을 숙이고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로 숙이고 이렇게 10분만 하세요. 드라마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몸이 놀랍도록 유연해집니다. 그러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처럼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가 앞의 4가지 신호를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몇 살로 보이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몇 살이지? 주민등록증에는 75세라고 적혀 있지만 마음은 55세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몸은 이미 85세 같다고 느끼시나요? 5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87세 최순덕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87세인데 지팡이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주민등록증에는 87이라고 적혀 있지만요. 저는 제가 60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60대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악력 테스트 완벽, 균형 테스트 완벽, 걸음 속도 테스트 완벽, 유연성 테스트 완벽. 5가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70세였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순덕아, 넌 아직 젊어.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말 몸이 따라와요. 런던 대학교에서 10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 차이가 41%였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인데 스스로를 65세라고 믿는 사람과 85세라고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41%나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10명 중 4명은 마음먹기에 따라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텔로미어를 조사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겁니다. 이게 길면 세포가 오래 살고 짧으면 빨리 죽습니다. 놀라운 건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실제로 길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진짜로 젊어진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젊어라고 믿으면 뇌가 그래, 우리는 젊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이 실제로 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믿으면 뇌가 그래, 우리는 늙었으니까 쉬어야 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실제로 늙는 겁니다. 최순덕 할머니께 비결을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 자신한테 말해요. 순덕아,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증손주 얼굴 봐야지. 100세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4가지를 실천해요. 병뚜껑 따고 한 발로 서고 빨리 걷고 스트레칭하고. 이게 제 비결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구나. 마음이 젊었다는 것. 미국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고작 생각 하나 차이로 7년 반을 더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할 수 있어. 크게 소리 내서 말하세요. 귓속말이 아니라 또렷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75세라면 나는 65세의 마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80세라면 나는 70세의 몸으로 살 거야 라고 믿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세요. 셋째,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를 매일 실천하세요. 병뚜껑 따기, 한 발로 서기, 빨리 걷기, 스트레칭하기. 이걸 하면서 나는 젊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말하세요. 넷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젊은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유튜브도 보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세요. 뇌가 자극을 받으면 젊어집니다. 다섯째, 미래를 계획하세요. 나는 90세에 여행 갈 거야. 100세에 증손주 결혼식 볼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미래가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따라서 젊어집니다. 최순덕 할머니처럼 80대인데 70대의 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5가지 생명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나기의 힘. 매일 병뚜껑 따기, 장바구니 들기, 수건 짜기를 하세요. 손에 힘이 생기면 심장과 폐와 근육이 모두 강해집니다. 둘째, 균형 잡기. 매일 한 발로 서기, 서서 옷 입기, 의자 운동하기를 하세요. 균형이 좋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빨리 걷기. 매일 공원 걷기, 평소보다 빠르게 걷기, 횡단보도 빨리 건너기를 하세요. 걸음이 빨라지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넷째, 몸 유연하게 하기. 매일 아침 스트레칭, 저녁 바닥 앉아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몸이 유연해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마음 젊게 유지하기. 매일 거울 보고 나는 젊다고 말하고 실제 나이보다 젊게 생각하고 4가지를 실천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마음이 젊어지면 세포까지 진짜로 젊어집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하셔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74%입니다. 5가지 모두 하시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악력이 8kg 증가했고 고혈압 약을 줄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4개월 만에 걸음 속도가 2배 빨라졌고 폐활량이 25% 증가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5년 젊어졌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87세에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냉장고로 가세요.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아침 산책하실 때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보세요. TV 보실 때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어라고 외쳐보세요. 첫 주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병뚜껑이 안 열릴 수 있고 한 발로 5초도 못 설 수 있고 빨리 걷기 힘들 수 있고 스트레칭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2주째가 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3개월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6개월 뒤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1년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허리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 증손주를 안아주는 모습, 100세 생일 잔치에서 케이크 초를 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세요. 병뚜껑 땄나? 체크. 한 발로 섰나? 체크. 빨리 걸었나? 체크. 스트레칭 했나? 체크. 거울 보고 나는 젊어라고 말했나? 체크. 이렇게 매일 5개의 체크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달력을 보세요. 체크 표시가 가득할 겁니다. 그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이웃과 함께 하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뚜껑 땄어? 응, 땄어. 너는? 나도.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함께하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90세의 손주들과 여행 가는 모습, 100세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 그 행복한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시고 냉장고로 가세요.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생일에 제가 축하 인사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뛰시나요? 편안하게 느려지시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빨라지시나요? 방금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장 속 숫자와 마음의 평화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후 재무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항상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할 때 주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을 때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이 3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집이 몇 억이든 상관없이 통장에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 전세 살면서도 매달 여행 다니는데 저는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병원비가 무서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재산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실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숫자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계산해 보시죠. 한 달에 필요한 돈을 차근차근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하루 3끼를 먹으려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듭니다. 시장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 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옵니다. 여름과 겨울엔 더 나오고요. 통신비, 휴대폰 요금에 인터넷 비용 합치면 6만 원에서 8만 원 나옵니다. 교통비, 버스비, 택시비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비, 병원 다니시면서 약값, 검사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용돈, 미용비, 생필품비까지 합하면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150만 원이 최소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이고요. 자, 이제 무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85세까지는 기본으로 사십니다. 20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한 달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한 달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6억 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집도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6억 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가 있느냐입니다.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순희 할머니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재산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되다니.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세로 사십니다.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다 해주세요. 필요한 치료 다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집값의 차이가 아닙니다. 통장 잔액의 차이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자유롭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의료비 대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실손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MRI 한 번 찍으면 20만 원, 내시경 한 번이면 15만 원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 유지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300만 원, 화장실 누수 공사하면 200만 원, 도배 장판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교육비 지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는 언제든 생깁니다. 경조사비로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하는 안도감. 이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하면 망설임 없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생일이면 선물을 사주면서 기쁩니다. 반대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가 오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10,000원을 넣을까, 20,000원을 넣을까 고민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금 자산의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연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고작 70만 원이요? 맞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낸 분들도 대부분 한 달에 100만 원 초반을 받습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죠?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모자라면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연금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첫 달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멍해지셨습니다. 84만 원. 이게 다야?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내고, 통신비 7만 원 내고, 의료비 20만 원 내고 나니 3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식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거냐? 나라가 나를 배신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연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있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는 합쳐서 5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안심하셨나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 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뭘까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금, 적금, 부동산 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금만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1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35만 원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할머니는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기초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추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분들도 앞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못 받는 분들은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기초 공사입니다. 하지만 기초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위에 현금 자산과 계획이 더해져야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약 4억 원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네? 집이 4억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집값이 4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정명자 할머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재산으로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0만 원.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이 5억인데 왜 돈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200만 원 때문에 자식 앞에서 초라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내라고 할 때 제 집이 5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비 150만 원이 필요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저 비가 안 맞는 잠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연금, 둘째는 다운사이징, 셋째는 임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 국가가 내 집을 가져가는 거잖아.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 필요도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 집에서 죽는 날까지 살면서 매달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평생 지급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줍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셔서 집값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돈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1,068만 원, 10년이면 1억 680만 원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매달 약 178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2,136만 원입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가면 연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가셔도 아내는 그대로 매달 89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받습니다.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부부가 시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4만 원씩 받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총 1,09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4만 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4년이 더 지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2년 동안 받은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집값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니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집을 물려받아도 팔아서 본인 집 사는데 보탭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습니다. 둘째, 연금 외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이라면 빨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신도시라면 기다렸다가 파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으면 연 3% 이자로 매달 약 75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71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렇게 작은 데로 가야 하나 하고 우셨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청소할 곳도 적어서 편해요. 무엇보다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에서 3억 원의 현금이 생기면 노후가 정말 안정됩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 재산세가 훨씬 적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절약됩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통장에는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1억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60대, 70대 분들도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작은 저축의 기적입니다. 무슨 저축이야? 버는 것도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작 1,400만 원?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에 갑자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담되면 5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68세 한명숙 할머니는 65세부터 매달 12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43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든든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요. 두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각종 구독료, 자동 결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핸드폰 요금부터 확인하세요. 요금제를 바꾸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도 취소하세요. 보험도 점검하세요. 중복 보장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같은 구독료도 살펴보세요. 안 보면서 매달 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돈을 저축으로 돌리세요. 세 번째 전략은 작은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하지 마세요. 요즘은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교 급식 보조, 공원 관리, 도서관 안내, 지하철 질서 캠페인 등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산책, 택배 정리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니 부담도 적습니다. 74세 박영철 할아버지도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십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으십니다. 일 나가는 날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사람들 만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을 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늙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면 젊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저축, 지출 줄이기, 수입 만들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1년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부족한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더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1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각자가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중심형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3세 송미경 할머니가 이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두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매년 종합검진 받고 아프면 바로 치료받아요. 이 돈이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에게는 이 7천만 원이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형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급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해.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손주 교육비, 자녀 집 장만, 급한 일 생겼을 때 지원을 고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중심형입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비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70세 조영수 할아버지가 이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회사에서 일만 하셨습니다. 은퇴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을 확보하시고 매년 200만 원씩은 여행비로 쓰십니다. 돈보다 경험이 중요해요.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할아버지에게는 여행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건강, 가족, 자유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그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 1억 원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중요합니다. 집이 몇 억이든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저축, 일자리로 보완하세요.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 저축, 지출 5만 원 줄이기, 일자리로 30만 원 벌기만 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은 얼마인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하세요. 현재 잔액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 후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그 사이의 차이를 12달로 나누세요. 그게 매달 모아야 할 금액입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달 확인하세요.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끼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너 이번 달 저축했어? 응, 했어. 너는?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10년 후에 큰 평화가 됩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안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주저없이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망설이지 않고 건넬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